반갑습니다. 백계랑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직업과 관련된 것, 특히 이제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 고민을 20년 넘게 하고 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취업일 수도 있고 창업일 수도 있고 뭐 이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뭐 가족 생활은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건 잘 못하겠지만 핵심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생존 가능하게 만드느냐에 굉장히 많은 화두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사업을 실패를 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파산에서 올라와서 고군분투하면서 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 문제를 다 겪으면서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직업이 진짜 중요해요. 그 점에서 이런 질문 한번 미리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직업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럼 아버지 직업이죠. 당연히 어머니도 직업이고요. 주부도 직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보통 이제 주부분들은 활동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 계산이 많이 됩니다. 지금 요즘 시세로 이제 월 400 이상 책정되는 게 한 분의 전업주부의 가치예요. 굉장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어떻게 400 쓰면서 사람을 쓰겠어요? 웬만한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요즘 집에서 좀 전업주부분들이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신 정말 중요한 직업이니라.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밖에 나가서 애들 걱정하지 않는 거고, 집에 들어왔을 때 좀 쾌적하고 편안한 가정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만일 내가 당신이 없다면 애들 지금 학교 오는 시간에 과제에 밥에 뭐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하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가정이 제일 작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의 역할, 이제 여기 남성분들은 주로 계시니까 보통 이제 우리의 과거에 패러다임은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분들이 안에서 살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남성분들은 실은 모든 가정의 리더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30살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면서 실은 우리가 한 30대만 들어가도 나도 모르게 모두가 리더가 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리더의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그냥 리더의 자리에 얹혀지는 거죠. 따져보면 오늘 이런 시간들이 20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더라 못했을까? 그나마 우리가 좀 나은 거는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온다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은 기적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냥 두는 걸 싫어해요. 일단 원인을 찾아야지 반복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내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군대예요. 병역의 의무화. 그래서 거의 모든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20대 초중반에 리더 경험을 하고 나와요. 전 세계의 20대 중반의 남성에게 수십 명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자리를 무조건 주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전 대한민국 발전의 어마어마한 파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우리는 뭐 자부심 갖는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잘 해주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리더십의 출발을 찾아요. 왜냐하면 리더가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이 되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 사회는 글쎄요 한 30대 후반 40대 되어야 밑에 한 몇 명 정도 회사원 그냥 이끄는 정도지 우리 병장 정도 되면 적으면 한 20, 30명 많으면 한 4, 50명 정도 끌고 가잖아요. 물론 위에 뭐 장교들이 있지만 사병의 병장이라는 이 자리의 파워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경험들을 좀 사회에 가서 많이 써먹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리더십을 정의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상호 간의 영향력인데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즉, 나 혼자서는 리더십이 없어요. 보통 셀프 리더십도 리더십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다른 관점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리더와 팔로워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리더십을 내가 배운다면 누구한테 적용하실 거예요? 그 팔로워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책 한 권 읽으시는 게 훨씬 많은 내용을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강의 내용을 내가 리더로서 표현한다면 이 표현을 내가 누군가 팔로워를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게 자녀가 되든 뭐 직장의 후배가 되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왕이면 긍정적인 걸 하면 좋겠죠. 리더십에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과를 공유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다음 리더를 양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리더십이 없어서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방금 저도 3가지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간단 명쾌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리더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 권한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은 리더가 쓸 수 있는 건 딱 4개입니다. 어떤 생각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글을 어떻게 써서 주느냐,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리더의 기술은 이 4가지 뿐이에요. 뜻, 말, 글, 몸.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 자녀들, 내 조직을 대하느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글로 써서 영향을 끼치느냐,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몸,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리더십 전부예요. 일을 차라리 대신해 줘버리면 좋겠지만 대신하면 리더십 아니잖아요. 리더십은 팔로우를 움직이는 기술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안 움직이면 리더십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 말, 글,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죠. 리더는 말을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리더들 중에 말 잘하는 리더만 있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리더십 얘기하면 거의 빠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리더가 2명이 있어요.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 네. 자, 이순신 장군님이 무슨 말을 남기셨죠? 마지막에 유언으로?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유언이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이 부하들을 대상으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남긴 말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말이 있어요.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 남겼죠. 자, 근데 이 말이 녹음되어 있었나요? 어딘가에 적혔죠. 네, 적힌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이순신 장군님은 말을 잘하셨을까? 게다가 이순신 장군은요, 해군 출신도 아니에요. 전라사 수영 때 해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 원래 육지에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 타고 지휘해야 되는데 해군 전문가도 아니고 갑자기 육지에서 막 싸우던 사람이, 물론 바다 경험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전문가는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부임한 거예요. 그것도 직급이 7계급 상승했어요. 임금이 콕 집어가지고 그냥 탁 던진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의 그 신뢰가 충분했을까요? 자, 이런 전제로 저는 임진왜란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그분이 정말 이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정말 현란한 말투로 전달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더는 말을 잘해야 할까요? 자, 이런 고민들도 저는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순신 장군님 아마 말을 잘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현란한 말투를 뭐 하고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 이런 스타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가 이제 전략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돌아가서 예를 들면 가정을 바꾸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보통 이제 하루 종일 막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점심을 먹고 와서 뭘 하냐면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오전에 많은 이제 교육을 들으셨으니까. 자, 이제 나는 이런 리더가 될 거야. 막 서로 결심했잖아요. 자, 오전에 결심했어요. 밥 먹고 왔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본인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시라. 가족들의 반응은? 자,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확 변했어요. 나 진짜 이제 훌륭한 리더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또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볼 때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러면 리더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뭐 행동을 보이고 이전에 뭐 해야 되냐? 뭔가 말이 되는, 납득이 되는 뭔가 탁월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걸 저는 전략이라고 불러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강사로서 활동을 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칠 때 뭐 아내가 좀 기대는 했겠지만, 만일 제가 강사가 아닌데, 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도 아닌데 갑자기 아이들 불러서 아빠가 이러는 거 할 거야. 납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득이 안 되고 그 안에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메시지. 그러면 이런 거 고민해야죠. 우리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건데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게 약하거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한데 이걸 아빠가 잘해줄 수 있어. 혹은 리더가 잘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지, 내용의 컨텐츠의 문제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썼던 전략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전략이 있죠. 이름이 뭐죠? 네, 하객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략을 쓰죠. 만드신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전략이에요. 다만 특징이 있습니다. 하객진은 적에 비해서 아군의 숫자가 2배에서 3배 많을 때 쓰는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포위를 해야 되니까. 자, 하객진 쓴 건 다 아는데요. 왜냐하면 판옥선의 스타일이 하객진하기 좋아요. 문제는 거의 임진왜란 중반까지는 판옥선의 숫자가 한 번도 일본 배보다 많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방식인데 그냥 썼다가는 오히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 섬 사이로 몰아넣습니다. 절대로 망망대해서 싸우지 않아요. 이게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리더들이 중요한 시기는요, 평시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입니다. 뭐 요즘 세상이 평화롭고 굉장히 번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각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라고 하든 정치인들이 뭐라고 관심 없어요. 하지만 위기가 되면 사람들은 초점을 고난을 갖고 있고 눈앞에 서 있는 리더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위기 때 리더가 중요하죠. 가정에서 가정이 흔들립니다. 뭐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뭐가 흔들립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 리더가 중요해요. 평소에 잘할 때는 서로 안 만나다 그냥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면 리더가 중요해요. 자, 요즘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어떤 메시지, 어떤 컨텐츠를 갖고 현재의 세상을 돌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훌륭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강의 후반부에 뭐 독서 얘기도 할 건데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셔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훌륭한 리더들 중에 책 읽기를 소홀히 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의 전략, 지금 이 세상에 제일 적합한 거, 우리 가정에 제일 적합한 거, 우리 조직에 제일 적합한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것을 말로, 글로,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요, 현란한 스피치를 자랑하는 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첫 출발은 적어도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자격이 있어요. 뭐가 쉬울까요? 그런 뜻, 컨텐츠를 갖는 게 쉬울까요? 말을 잘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말을 잘하게 하는 게 쉬워요. 머릿속에 든 게 많으면요, 말 잘하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혹시 여기 강의나 뭐 스피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나가면 떨리나요? 저도 떨려요. 저 표정이 안 나올 지금 저 굉장히 떱니다. 지금까지 수천 회를 넘게 했지만 항상 떨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죠. 조금씩 덜해지는데 항상 떨려요.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덜 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중보다 그 주제에 대해서 지적 우위에 있으면 덜 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어떤 분들이 스피치 트레이닝 막 하죠. 오시면 저는 타고나기를 제가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면 울렁증이 심해서 말을 못한대요. 그럼 제가 전제를 둬요. 자, 여기에 성인은 없어요. 한 유치원 한 7살, 8살짜리 애들만 모여있다고 가정하고 어른은 당신 혼자뿐이다.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 신호등 건너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또 쉬면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안 떨린다면 당신은 울렁증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떨어요? 청중보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떱니다.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의 출발이 뭐예요? 컨텐츠.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말을 잘하기 이전에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잘할 때 덜 떨어요. 그 사람이 말을 다듬고 글을 다듬으면 잘 나가지만 이게 없는 상태거나 부족한 사람을 말 다듬은 분들 심리적인 압박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가정의 리더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솔루션이 괜찮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일단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자, 요즘 뭐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고 말은 뭐 제가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됐고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 이런 표현들 많이 했다는 게 뭐 2000년 전에 있었다면서요. 이걸 누가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5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빈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늘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혼란의 시기는 예전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인공지능을 얘기하셨는데요. 인공지능을 여러분한테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왜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없애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기업이, 사회가, 직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그래서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 첫째가 이제 고1이고요. 둘째가 중2예요. 딸 아들인데 요즘 저희 가정은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뭐냐면 공군에서 만든 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전투기 관련된 그 정비사라든가 뭐 관제사 이런 사람들을 고등학교 때 양성하는 약간 마이스터고 뭐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 우주선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 퓨처스쿨 토요일 반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 기술, 도구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주, 바다, 항공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학교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두 아이 모두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왜냐면 앞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늘을 나는 도구가 숫자가 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늘면 늘었지. 사람이 타는 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하늘을 나는 것들은 늘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직업이 더 많아질까요? 항공기 관련된 직업이 더 많아질까요? 네,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러면 이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쉽잖아요.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면 되게 빠르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아이들이 뭐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다행히 관심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밀어주기 좀 편해지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처음에 저희가 둘째 같은 경우는 조종사를 시키고 싶었어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항공과학 고등학교를 놓고 아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둘째는 그래도 애가 얼굴도 잘생겼고 애가 괜찮고 나름 똑똑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종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항공 정비사로 가져가는 게 아이의 미래를 막는 게 아닐까 그러길래 제가 옆에서 그랬죠. 앞으로 비행사가 많이 필요 없을걸? 지금 우리나라의 KF-21 같은 경우에는요. 전투기 한 대당 옆에 무인 전투기를 최대 5대까지 거느리는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한 대에 무인 전투기 5대가 편대를 이루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공군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편대에 조종사가 몇 명이에요? 최대 2명. 예전에는 4명에서 6명 필요했는데 그럼 조종사가 상대적으로 줄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비행기는 늘어나도 조종사는 쉽게 안 늘어날걸? 그 말에 화색이 쫙 펴지는 거죠.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기가 좋아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리더라면, 가장이라면, 혹은 조직의 어떤 팀장이라면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화려하게 엄변을 갖추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제가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누구랑 싸우는지 봐야죠.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사회에 나간다면 누구랑 경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정말 휘황찬란한 학교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하고 경쟁하면 다행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아마 특히 지금의 10대들까지는 이제 앞으로 로봇하고 싸울 겁니다.
AI하고 싸울 거예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적을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접근에 들어가면 되죠. 얼마나 간단하니까. AI를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AI 써보면 돼요. 최소한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라도 좀 두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AI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에게 최신형 하나씩 다 넣어주세요. 요즘 컴퓨터에도 AI 다 있습니다.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주시면 돈 별로 안 들어요. 학원비에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나서 니네들이 AI를 만나봐. 야, 이런 거는 AI가 훨씬 잘하는데요? 전 이런 건 안 할래요. 대신에 이거 해보니까 AI가 이런 걸 못해요. 이거 할게요. 이 정도는 좀 되어야 아이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의 시절에 둘째에게 AI 스피커를 하나 사줬어요. 저의 제일 고민은 뭐냐면 덧셈 곱셈을 걔한테 물을까 봐 제일 걱정했어요. 엄마가 계속 매일 숙제를 내리는데 문제 답지는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 계산은 뭐 클로바야 몇 더하기 무슨 얼마 이렇게 딱 질문하면 바로 답해 주거든요. 다행히 그때는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지도 설명을 해줘야 아는데 거기까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AI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요즘에 챗GPT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올 봄에 걔 때문에 완전 약간 노이로제 걸릴 뻔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절에 이 적군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건데 지금 아이들에게 혹시 스마트폰 주십니까? 컴퓨터 다 주십니까? 제가 퓨처스쿨 시작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자기 노트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3분의 1은 집에 노트북이 없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떻게 집에 노트북이 한 대 없냐. 근데 물어봤더니 컴퓨터는 있대요, 덱스탑. 근데 교회로 가지고 오질 못한대요. 노트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컴퓨터 없는 애들은 거의 3분의 2였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컴퓨터 산 집이 많아요. 보급형이라도 사라. 왜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1인 1PC 놓고 시작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스마트폰 다 갖고 와야 돼요. 저희 집 자녀들은 1인 다 스마트폰 하나, 태블릿 하나, 노트북 한 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를 주고 네가 만나봐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점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야 될 상황에 우리가 리더로서 적군을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의 차단이 아니라 그냥 무지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리더가 평시에도 잘할까요? 그 점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위기 속에 강한 리더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슬프지만 리더십을 배울 수는 있지만 위기일 때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리더십은 평시에만 잘 돼요. 예를 들면 집에 뭐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리더인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탁 버티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솔루션이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보통 이제 어려워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보통 아버지들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라든가 문제 해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 관리예요. 문제를 직시조차 못하는 감정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온 삶을 봤을 때 위기에 강한 리더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만일 내가 강하지 않다면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아,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최소한 위기에 강한 사람이 아내라면 아내의 리더십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하죠. 근데 우리가 출발선에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아버지 학교 하시면서 우리의 모델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런 질문 드렸어요. 리더가 정말 완벽한 하나의 모델일까요? 정말 훌륭한 아빠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뭘까요? 근데 다행인 건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목표에 따라, 조직에 따라 리더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출발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위대한 리더들을 한 수십 명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하는 스타일, 행동 스타일, 그 다음에 상황 다 했더니 크게 한 3개 정도로 만들어져요. 첫째,
우리가 제일 멋있어하는 사람들, 뛰어난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 극복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도 그 소개 안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약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계셨다면 정말 잘했을까요? 뭐 살아있는 걸 둘째치고 잘했을까? 저는 여기서 일단 이런 생각합니다. 힘드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에서 탁월한 승리를 한 사람이 뒤에 정치 리더가 되어서도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케이스가 정말 희소해요.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당장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스타였던 장군들이 정치계에 대비해서 대통령 했을 때 망가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점에서 볼 때 위기 극복의 리더들은, 왜냐하면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하지만 평시에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럼 평시에 잘하는 사람은 뭐냐? 이 사람들은 지가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을 잘 골라서 적재적소에 앉히는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아마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그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세종대왕은 거의 모든 분야의 천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좋아했고. 하지만 집현전이 있어야 했고요. 김종서 장군이 있었어야지 같이 본인이 칼 들고 나선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평시에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적재소수의 자리를 앉혀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3개 정도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를 골라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이 나에게 좀 맞는 것 같습니까? 헌신은 이런 겁니다. 남들한테 뭐 하라고 말을 잘 안 해요. 다만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람들이 서서히 그 주변 사람들이 감화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과 같은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가운데예요. 그래도 좌우와는 또 다른 스타일의 리더십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고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강점을 알고 활용하시고, 대신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간디를 좋게 보잖아요. 근데 간디의 사실 사생활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 되게 훌륭한 리더 맞아요. 기업인으로 보면.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사생활을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로 용납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훌륭한 리더로서 뭐 모든 리더들의 표상으로 보진 않아요. 그 사람 마약했던 사람이에요. 마약을 신입사원 직원들이 얘기할 때 너 마약 해봤냐? 야, 어떻게 젊은 20대 때 마약도 안 해보냐? 이렇게 면접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용납 되십니까? 아무리 그 시대가 7, 80년대로 하지만 이거 용납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기 딸을 소송 걸어서 인정한 게 아니라 딸이 소송을 걸어서 결국 마지막에 소송이 져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인정한 다음엔 잘해줬다고는 하지만 10몇 년 동안 자기 핏줄인데 인정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면에 본받을 만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단 하나, 애플이라는 회사를 잘 만든 거죠. 그 점에서 볼 때, 아, 요 범위 안에서, 요런 상황에서, 요런 역할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리더들 중에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리더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른다면 제가 강의 잘못한 거예요. 저마다의 결론에 이르셔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리더십의 목표입니다. 뭐 위기 극복, 영향력 리더, 그 다음에 헌칭 리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 질문만 드리고 이제 한 10분쯤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의 유형이 정해졌다면 그 유형을 내가 발휘를 할 때 잘할 수 있는 거 말고 약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약점이 뭘까? 내가 그 리더십을 막 활용을 할 때 약점이 뭘까? 예를 들면 헌신 리더의 약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헌신 리더는 위기에서 리더 맡으면 안 돼요. 조직을 망가뜨립니다. 헌신 리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솔선수범을 해요. 청소도 자기가 해요. 전쟁 때 이렇게 하면 지휘관이 죽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가 리더를 맡으면 안 됩니다. 그 점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와 못하는 분야를 엄격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와 리더십 스타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내가 많은 훈련과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1부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2시에 2부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